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MBN 뉴스와이드 오늘도 소중한 6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다음 달 5일에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이 다음 달 5일에 최경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경환 의원은 나가겠답니다. 법원은 오늘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권리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도 권리석 대통령이셨던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합니다. 법과 원칙을 그리도 강조하던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뭘지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하고 걱정도 되고, 그런데 노림수가 혹시 있으시다면 뭘지 그걸 좀 여쭤보면서 결국엔 박근혜 없는 박근혜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전망을 좀 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도 아파서 나갈 수가 없다. 무릎과 허리에 통증이 있다. 남은 재판도 보이콧하는 건 아닌지.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의 보고서를 받아봤고 그리고 다시 심사 숙고할 기회를 줬다. 근데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 따라서 당사자 없이 권리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선 변호인단은 전직 대통령 찾아가는 것은 결례다. 그리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해달라라고 주장하며 오늘 첫 재판에서 이 국선 변호인단은 이 태블릿 PC 있죠. 이 태블릿 PC 감정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증인에게는 압박 질문을 하는 등 아주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마지막 핵심 지지층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유영하 변호사가 없으니까? 아니면 자포자기인가? 벼랑 끝 전술인가? 들어보시죠.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밝혀나갈 것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불편, 부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뭐 설득을 하러 다시 구치소에 방문하시거나 이럴 계획은 전혀 없으세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좀 너무 결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접견은 하시고 소통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전화를 하셔야 되니까. 뭐 지금까지 수사 기록이라든가 이렇게 변호인 입회 하에서 그 받은 그 진술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종전 변호인들의 변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하여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수사 기록이 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전해오는 소식이 없어서 궁금하기는 해요. 서정욱 변호사. 제가 보기에 박 전 대통령한테는요, 법정이 세 개가 있는데, 네. 바로 이게 현실의 형사법정하고, 그다음에 정치법정하고, 그다음에 역사의 법정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현실의 법정은 보이콧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미 이재용, 차은택, 정호성, 전부 이게 유죄가 났기 때문에 재판해봤자 이게 100% 유죄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정당성만 주기 때문에 보이콧해서 재판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네. 대신에 이게 정치법정으로 가서 정치적 희생양 이미지로 해서 사면으로 일단 이게 풀고, 네.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 언젠가는 밝혀진다. 네. 이렇게 3단계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현실을 인정을 안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혀 안 하죠. 그러니까 나오라면 나와야 되는데. 정은교 부대변인. 방금 우리 서 변호사께서 얘기했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법정 투쟁으로서는 성산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예.
밑져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네. 정치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도 그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 이런 데 출석을 안 해갖고 네, 예. 자충수를 뒀듯이 그렇죠. 지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음으로 해서 네. 이것이 자충수가 돼서 그 형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네, 불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네. 그 지금이라도 그 결심 공판 전에 네. 법정에 출석해서 본인이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인정하고 네. 또 반성함으로 해갖고 그 형량의 어떤 선처를 바라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예, 김광덕 부장. 아까 서 변호사께서 아까 세 개의 법정으로 설명한 거는 좀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네.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는 일단 저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 투쟁의 장으로 삼으려는 거다. 네. 네. 그래서 그 전에 구속 기간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예. 법리 논쟁으로 뭔가 해가지고 한번 좀 벗어나 볼까 그랬는데 예.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고 다른 사람들 재판 결과가 나오는 걸 보니까 예. 당연히 유죄가 될 뿐만 아니라 형량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이럴 바에는 오프사이드 전략을 펴자 여기서. 박 대통령 이미 전 대통령 이미 결론 났죠 뭐. 예, 그래서 지난달 16일에 보이콧했잖아요. 예, 선언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일종의 이 법정 선고가 되는 거에 어떤 정당성 논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정치적으로 그런 의도로 갖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현재와 같은 작년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촛불 민심이라든가 이런 게 현재 계속 적폐 이런 게 이어지는 이런 국면에서는 네. 반전의 이런 여론이 생기기도 어렵고 그렇죠. 이럴 때는 네, 차라리 원래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세월이 약이다. 예. 그냥 버티고 있자 하면서 지나가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뭔가 조금이라도 돌파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 막연한 기대 이런 그러니까, 건데 예. 결국엔 둘 다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면 법치주의에 그 맞게 네. 재판에 당연히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차정 교수님. 예, 뭐 저도 앞에 세 분하고 생각이 비슷한데요. 예. 뭐 지난번 그 구속 연장이 됐을 때 이 법정에나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때 소위 말 정치 보복을 이야기하면서 이 지금 현재 자신을 둘러싼 재판 자체를 정치 재판으로 벌써 규정을 했던 거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왜 그럼 처음부터 가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일종의 좀 사법적 해결에 대한 미련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자신이 또 구속영장 또 다시 또 연장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말 그대로 답정너 재판 아니야.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라는 식의 재판은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굳이 이 뭐 지금 여기 더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지일간 이제부터는 재판을 거부하고 아마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거 정치적 해법이라는 것이 결국 아마 이제 사면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모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뭐 국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예.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한다면 예. 아마 다음에 뭐 지금 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예.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게요. 참 답이 안 보이네요. 정기남 소장님. 예. 차재현 교수님 말씀처럼 사면이라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우선 예.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는 지난 10월 16일 날 이른바 이제 그 재판 거부를 선언하면서 이미 예고됐던 거고요. 예. 당시부터 구치소내 정치투쟁으로 나는 끌고 가겠다. 그 당시에는 사법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 뭐 이렇게 의미가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하는 그런 사태가 있지 정확히 않습니까? 재판부에 대한 믿음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얘기가. 그래서 이제 뭐 국선 변호인이 결국 5명까지 선임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차례 접견도 하지 못했고. 예.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언론에 난 얘기입니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이것은 예. 오히려 또 양형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예. 뭐 보니까 그 변호인 중에는 예. 과거에 아마 본인이 공천했던 그 소위 이른바 그 친박연대 소속 예. 양정래 의원의 남편도 있고 그러던데 예. 그런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예. 오히려 좀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해야지 지금처럼 자폐적 심리 상태에 머물러 있다든지 또는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까지 져버린다면 예. 오히려 여론은 더 싸늘해질 여론이 것이라고 싸늘해질 생각합니다. 것이다. 양무석 박사 생각은 어떠세요? 정치투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정치투쟁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밖에서 세게 싸워주고 그들이 현 정권이든 다음 권력 담지자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예. 밖으로 나오게 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의 방법은 그냥 주 뜻대로 하소서. 봐주세요. 네.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고 그 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 담지자의 의지에 의해서 가는 건데 저는 이렇게 해서 사실상 독립 변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예. 적어도 그 유영하 변호사 등 그 변호인 총사퇴 이후에 예. 재판 보이콧을 사실상 선언을 했었고요. 예. 그 뒤에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돌파를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 대통령이 요구한 국정원 특갈비 상납 요구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아, 정말 예. 이게 참. 자, 더 이상의 메시지를 밖으로 방출할 수도 없는 상황이 예. 돼버렸고. 그냥 공지에 몰렸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여러 이 상상과 예상을 하면서 그 구치소 내에서 그 단식 투쟁을 하면서 예. 안에서의 정치 투쟁과 밖에서의 그 호응 정치 투쟁을 통한 지지자들의 결집과 그다음에 권력을 흔들어 나가는 예.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다 지나가 버린 거고 예.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청와대 상납 강요 사건이 그 결정적인 그 쐐기를 박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즉, 알겠습니다. 아까 문제지 중에 예. 자포자기의 상황에 내들어섰다. 그래서 뭐 정치 그렇게 투쟁도 보세요. 아니고 예. 말 그대로 권력 담지자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스스로 독립 변수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이젠 종속 변수로 전락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 문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의혹만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을 네. 갖다가 국정원 특활비를 갖다가 뭐 최순실하고 나눠 썼느니 어쨌느니.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이제 고백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이건 사태 해결이 난망이 될 것 같다 하는데 슬슬 고백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후를 털어버리고 발 뻗고 주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잘 나가다 꼬이게 생겼습니다.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계했다는 거예요. 박준우 증언 번복을 한 거예요. 이 파장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주세요. 박준우는 올해 초 특검 조사 당시 조윤선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인 정부 보조금 배제 TF 업무를 인계해 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심 재판에서 인수인계 여부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고 번복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보조금 TF 인수인계를 했어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났던 게 아니고 인간적 도리로 조윤선하고 법정에서 만나서 면전에 대고 어떻게 내 주장을 하겠어요. 차마. 그래서 안 했던 것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재번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특검에 지금도 가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증인, 특검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그런 진술은 있었던 것으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의견을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검이 항소할 것 같은데 2심 재판도 어떻게 준비하실 거세요? 네, 재판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랙리스트 피해 받으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블랙리스트 피해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참 일생에 살면서 한 번 가기 어려운 참 자리인데 어떻게 저렇게 마무리들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1분 발언 원칙을 좀 지켜주십사는 부탁을 다시 드리면서 서정욱 변호사 지금 열심히 쓰고 계신데 이 진술 번복이 됐잖아요. 예. 그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번복 재번복인데 어쨌든 이게 증거 능력이 어떻게 돼요? 이런 번복할 경우에? 증거 능력은 이게 무조건 있는 거고요. 증거는 네. 다만 이게 정명력의 문제인데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게 정명력이라는데
그러니까 이게 판사가 자유심정주의입니다. 따라서 이게 판사가 어느 진술을 믿을 거냐는 판사의 자유심정, 판사 마음이라는 거죠. 자유심정주의. 자유심정주의. 심증. 자유심증에 그러니까 따라 판사가 자기 판사가 마음대로 결정한다. 결정한다 이거죠. 아, 예. 저는 이게 두 분 이 진술을 보면서요. 네네. 한마디로 이게 공멸입니다. 공멸. 예. 이 말이 이게 두 분 다 처벌돼요. 예. 왜냐하면 이게 박준호 이분은요. 일단 이게 위정을 자백한 거예요. 1심에 정언을 위정한 걸 스스로 자백했기 때문에 물론 이게 플리바게닝 때문에 구속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이게 처벌되고요. 그다음에 업무인계 인수해주면 블랙리스트도 이게 직권남용 공범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지금 박준호 이분이 원래 화이트리스트로 지금 조사 중에 있어요. 따라서 이게 직권남용으로 위정하고 처벌될 가능성이 많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조윤선 장관도 원래도 이게 1심에서 약간 이게 판사가 정말 이게 고민 끝에 무죄가 됐잖아요. 블랙리스트요. 근데 항소심에서 다른 증거가 노는 와중에 여기 결정적인 보강 증거가 놓은 거예요. 아, 보강 증거가. 이게 보강 증거라. 네, 따라서 이게 저는 무죄 높아진다. 가능성이 상당히 없댔다. 따라서 이게 둘 다 공멸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래 보입니다. 아, 그리고 형량이 어느 정도 돼요? 직권남용하고 위증죄 하면은. 보통 이게 그 위정은 뭐 이제 자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번복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형량이 좀 가볍게 선처받을 수 있고 직권남용은 이게 보통 한 2, 3년 놓을 수 있는 거죠. 2, 3년이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네요. 그런데 이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만약 유죄가 되면 집행유예는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다음 누구 하시겠어요? 다 되신 분. 정기남 소장. 네. 뭐 저는 이제 박준호 전 수석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위증했던 부분을 뒤집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역시 이제 뭐 박준호 전 수석이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 인간적인 도리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역시 진실 규명이다. 아, 이것을 나는 뒤늦게라도 어떤 깨달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하고 싶고요. 이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동안 이른바 좌파 배제 또 뭐 우파 지원이라고 하는 그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완전히 이번 박준호 그 전 수석의 증언에 의해서 김기춘 실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다시 한번 명백해진 겁니다. 아, 저는 이번 그 계기를 통해서 결국 그동안 1심에서 조윤선 수석이 무죄를 일부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은 정치적으로 말한다면 조윤선 수석이 구치소로 향하는 길밖에는 없어 보인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양문석 박사님. 저는 심리적 고통의 서열을 한번 먹여봤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그 핵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대표 선수 4사람인데요. 김기춘, 소위 말하는 제1대 법꾸라지로서 비키고 하다가 탁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쭉 있어요. 그래서 좀 심리적으로 훨씬 편할 겁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그 안보실장이죠. 박근혜 정부에서. 구속됐다가 며칠 안 있다가 석방됐어요. 아, 또 구속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편함들이 아주 강할 겁니다.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정말 절묘한 코너링으로 2번을 영장 청구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시각각 그 재워오는 이러한 그 검찰의 이 압박들에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근데 조윤선이 더 높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은 조윤선 전 장관 아닐까요? 제대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재입대 영장이 떨어졌네. 그리고 1심에서 다 살았어요. 또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무죄 석방됐는데 또 재입대 영장이 떨어지면 이거는 진짜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털었으면 끝날 일을 두고 마음 졸이면서 이를 어쩌나 저를 어쩌나 고민하다가 조윤선 전 장관 또 한 번 고통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예, 저는 뭐 지금 박준호 전 수석이 오늘 이렇게 고백한 거는 일종의 아생연후 점점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아생연후가 무슨 말입니까? 나부터 살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박준호 전 수석이 오늘 법정에서 증언한 걸 보면 본인이 이 그 법정에 증언하기 전에 당시 민정수석을 했던 홍경식 전 민정수석을 만났을 때 뭐 일종의 그 증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가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조윤선 수석을 좀 보호하는 측면에서 자신은 분명히 인수인계를 했지만 조윤선 수석이 당시 안 받았다고 주장하면 그 말이 맞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는 것이죠. 뭐 그런 식으로 했지만 결국 본인이 왜 그런 말을 번복하게 됐느냐. 결국은 지금 앞서 뭐 그 서정 변호사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그 뭡니까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지금 또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칫 잘못하가는 이 위증이라는 부분에 대한 처벌도 처벌이지만 그것보다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개심죄에 검찰에 걸리면 더 큰 화를 당면할 수 있다. 네. 그 때문에 일단 나부터 살자는 차원에서 네. 지금 이렇게 진술을 번복한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 조윤선 수석한테는 상당한 지금 엄청난 치명타가 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박준우 수석이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외교 공직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봉직했던 분인데 네. 이분이 어떻게 이 역사의 법정, 진실의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서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이런 법률의식, 도덕의식, 윤리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점점. 네, 김광덕 전 부장님. 예, 저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네. 이제 그 관심인데 조윤선 전 수석은 왕복 달리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네. 예, 제가 정치권에서 다른 당에 갔다가 다시 그 당에 들어오는 걸 왕복 달리기라고 제가 비판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 한 해에 감옥에 지난 7월에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택으로 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감옥이 같은 해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 근데 그런 게 있답니다. 제가 감옥에 안 갔다 와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옥에 처음에 갈 때는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그래도 궁금해하면서 지냈는데 네. 두 번째 다시 갈 때는 다시 고통스러워서 가기 굉장히 힘들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을 거고 이 박준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마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진술 번복한 것 같은데 예. 오히려 그게 더 본인을 늪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뭐 헤어나긴 어렵게 돼 있는데 뭐 정홍교 부대변인. 네. 박준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예. 역사적인 국정농단 이 사건에서 네.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어떤 양심의 문제하고 네. 그다음에 동료의 어떤 조윤선 수석에 대한 과의 어떤 인간적 관계에서 번민을 이제 많이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순탄하게 살아오셨을 텐데 공직에서. 네네. 네, 참 괴로웠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간적 관계와 양심의 네. 두 가지에서 굉장히 번민을 했고 네, 또 하나는 1심 위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자기가 검찰하고 어떤 소위 말해서 플리바게닝 차원에서 네, 네. 자기도 살아야 되겠다는 네. 현실적 문제 두 가지가 합치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네. 그래서 조윤선 전 수석은 항소심에서 실형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거기에 네. 지금 현재 특활비 걸려 있잖아요. 네, 돈 특활비 받은 거. 문제하고 예. 겹쳤기 때문에 예. 실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하여튼 뭐 걸린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분 잘생기셨죠, 뭐. 그래서 그런가요? 포토라인 전문 수석이 되신 거 아닌가? 우병우 씨 얘기입니다. 내일이면 벌써 4번째 등장하십니다. 불법 사찰 관련 피의자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숱한 의혹에도 그 코너링이 좋던 우병우 그리고 안부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 간부하고 계속 이게 무슨 사이인지 등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코너링이 좋았던 거의 뭐 부자지간의 코너링이 좋은 것 같아요. 원조 코너링 우병우 4번째 소환. 지금 검찰과 우병우의 속내는 뭘까? 예. 여쭤보면서 임자를 만났다. 요즘 되는 일이 없는 우병우. 압수수색 갑자기 핸드폰하고 차하고 내놓으세요. 그래서 미스터 코너링이었는데 그냥 막다른 골목에 온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의 현직 간부가 뭐 연락책이었다. 는데 이건 이제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무슨 안부를 주고받았는지 두고 봐야죠. 그리고 이석수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병우가 감찰을 못하게 압박을 하고요. 그러는 바람에 특별감찰관실이 위축이 됐죠. 전화를 걸어가지고 직접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리고 아들 꽃보직 그건 명백한 특혜예요. 그러니까 또 째려봤죠. 현직 검찰 간부는 아니 무슨 제가 연락책이에요. 안부 차원의 전화라니까요. 부모님이에요. 아침 저녁 안부를 묻게. 왜 이렇게 안부 전화를 많이 했는지 그건 좀 궁금해요. 아주 엄청 친한가 봐요. 직접 한 게 아니고 또 요리조립해가지고 이분 변호사한테 이렇게 하죠. 검찰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적극 검토하겠다.
우병우 측은 예정대로 29일 내일 출석한다. 자, 우병우 영장이 2번 기각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잡을 수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지금 검찰 수사 상황 내부에서 받으셨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재판마다 들어갈게요. 재판하러 나올 거예요. 증언 아직 끝나지도 않아요. 보호해주세요.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구속되시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대통령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사받고 나온 신경 한마디만 해주시죠. 충실히 조사받고 설명드렸습니다. 들어갈 때 참담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우병우 전 수석 고생이 많아 보여요. 저 자꾸 저렇게 불러대니 저거. 결론을 차라리 내주지. 저는 지금 검찰의 생각이 저는 뭐 삼전 사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주말에 신문을 보니까 이 홍수환 전선 그 세계 챔피언 사전 5기에 신하지 않습니까?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 그때 그 카라스키아라고 77년도에 이 파나마 복사하고 권투할 때 잘 나가던 복사죠. 그래 네 번 넘어졌지만 5번 해가지고 결국 챔피언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승리 40주년에서 카라스키가 우리나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5기 기념식을 하던데 아마 검찰도 이번에 지금 3전 사기의 세 번째 영장 청구는 성공할 거다. 아니, 세 번째는 실패했지만 네 번째는 성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3전 사기의 신화를 만들고 난 뒤에는 다음에 아마 자축관리를 만들겠다는 생각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병우 수석의 속내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준치는 썩어도 준치다. 나 우병우야라는 생각 아직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오늘 신문입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 지금 검찰 내에서 또 지금 협조자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병우 사단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그러한 한 방증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아마 자신감을 분명히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검찰이 약간 더 유리한 고지에 섰다. 유리한 고지에 쓴 것처럼 보입니다. 검찰 내부 서정원 변호사님 협조자가 지금 조사 중이죠? 조사했죠? 검찰 내부 간부는. 저는 이게 감찰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감찰 안 한 걸로. 감찰 안 한 걸로요? 예, 그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우병우 수석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번에 검찰은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내일 소환하면. 그다음에 우병우 수석도 이게 법조인의 감각으로 이번에는 이게 좀 빠져나기 어렵겠다. 후속을 예감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수사를 자세히 보니까 옛날에 이게 윤석열 지검장 오기 전에는 너무 이게 수사가 국민이 보기에 말도 안 되게 부드럽게. 왜냐하면 이게 핸드폰도 압수 안 하고 수사가 미진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가혹할 만큼 수사가 철저하거든요. 가장 이게 중요한 게 영장에서 새로운 혐의와 새로운 증거가 노이돼요. 근데 옛날에 영장 왜 갑자기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차량은 차에 뭐가 바로 그게 증거인멸의 거죠. 왜냐하면 이게 증거인멸 말 맞추기. 따라서 이게 이번에 제가 보기에 새로운 혐의가 놓은 게 바로 이게 그 비선 보고 국정원하고 사찰. 이게 민간인이라든지 이석수 검찰관 사찰인 거. 이건 이게 기존 영장에 없는 새로운 혐의가 놓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증거가 3개 놓았어요. 바로 이게 이석수의 정언. 그렇죠. 맞아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추명호의 진술. 그다음에 최윤수 진술은 모르겠지만 추명호는 상당히 불리하게 우병우 수사한테 한 것 같아요. 따라서 이게 새로운 증거와 새로운 혐의가 놓기 때문에 이번에 세 번째 영장 청구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서 변호사 내가 질문하는데 왜 슬그머니 넘어가는데 차량을 잡아가지고 뭘 보냐니까요. 그거는 이게 아까처럼 이동한 걸 보는 거예요. 차량은 이게 누구를 만나고 누구하고 접촉했는지를 보는 거고요. 차량 이동. 차량 이게 내비게이션을 보면 어딜 가고 누구 만나는지 다 나오기 때문에 동선 이동의 동선을 보고요. 핸드폰도 이게 통화 내역을 통해서 누구하고 통화를 했느냐 증거인멸 이걸 위해서 이게 압수한 거죠. 그러니까 그 검찰 간부하고 통화한 거 이런 거 나오면 좀 곤란해지겠네요. 그런 게 좀 이따 다시 주제할 때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예고편까지 하시니 정진남 소장. 작년 11월인가요? 국정농단 수사할 때도요. 그 휴대폰과 압수수색을 다 했어요. 근데 뭐 허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검찰이 기습적으로 어쨌든 길거리에서 차량 태워가지고 깜짝 놀라던데요, 뭐 놀라긴 했죠. 근데 과연 이걸 보고도 일각에서 이런 시각이 있어요. 이게 이른바 헛찌르기냐,
검찰의 헛질기냐 아니면 또 이번 수사에서 또 면죄부 주는 거 아니냐. 보여주기냐. 이런 또 불신의 시각이 있거든요. 자, 그런 맥락에서 검찰은 지금 퇴로가 없습니다. 예, 자, 오늘 그동안 정치보복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입장까지 발표했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적폐 수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력이 떨어져 가고 있다. 이런 내부 판단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른바 네 번째 소환, 세 번째 영장 청구를 통해서 반드시 구속시키겠다라고 하는 검찰의 의지가 아마 있어 보이고요.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아마도 마지막 허들로 생각할 것 같아요. 이번만 내가 잘 대처하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그 법꾸라지다운 그런 어떤 지금 꿈을 꾸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결론이 나겠죠. 검찰로서는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포토라인 쓰는 건 뭐 한두 번 봤으면 됐지. 양무석 박사님. 뭐 저도 그렇게 썼습니다. 네.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이고 그다음에 우병우 입장에는 수석은 이번에도 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삼각파도를 맞은 거죠. 첫 번째 앞서 뭐 계속 지적해 왔던 것처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이야기나 그다음에 추명호 전 국정원 그 국장의 진술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왔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파도고 두 번째가 차량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하면서 그 자체에서 상당 부분의 그 증거들이 확보됐다. 이게 이제 검찰에서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결정적이라고 보는데요. 우병우의 프락치, 검찰 내 그 검사, 이 우병우의 프락치의 역할이 뭐냐면요. 정보와 첩보의 제공 및 조율이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사실상 모든 사안에 있어서 정보와 첩보가 딱 끊기는 순간에는 상당히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당연하죠, 적자적인 대응을 상당히 더디게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조율. 진술의 조율을 할 수 있는 조율사가 없어짐으로써 이제는 각각의 진술에 있어서 엇나가기 시작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있어서 그 삼각파도를 막고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우병우의 프락치, 검찰 내에 우병우의 프락치가 들통난 것. 그리고 이 프락치 한 명뿐만이 아닐 거다. 그 전화기 안에. 그러면 우병우의 모든 프락치들이 다 차단당하면서 우병우가 사실상 정부와 첩보로부터 고립되는 것. 양 박사 생각에는 그 사람 하나가 아닐 것이다. 그것도 하나가 아닐 것이다. 그럴 수 있네요. 그 정부와 첩보로부터 고립되는 것과 조율의 그 차단이 결정적으로 우병우 선수가 그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신세진 많은 사람들이 다 안부 전화를 드렸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사람 누구지? 서정욱 변호사 알죠? 현직 검찰 간부, 그러니까 듣기에 좀 거북할 것도 연락책이니 뭐 뿌락지니 자꾸 그러니까. 압니다. 그냥 기습 질문해본 건데 안다고. 저분은 솔직해서 거짓말을 못하니까 아는 건 안다고. 누군지 밝히시면 안 되고. 근데 그 억울해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또 본인은. 근데 자기는 안부 전화만 했다는데. 그런 게 좀 이따가 할 때 한번. 일단 밀어놓고. 그럼 쉬세요. 그냥 다른 건 안 하시고. 정부 대변인부터 하세요. 네. 그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병우 그 전 수석은 이번에 그 세 번째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또 증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을 시켜야 되고 또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의 어떤 명예가 회복되고 그렇죠. 검찰하고 우병우 전 수석과 커넥션이 이제 없다는 그런 걸 입증해야 될 절박한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우병우 수석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참 걱정이 되네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 정부 들어와서 우병우 사단 그 인맥들이 거의 괴멸됐습니다. 검찰 인사에서. 그렇죠. 그렇긴 해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요 근래 어떤 수사를 통해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영장 청구되고 발부될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생각이시네요. 김광덕 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코너링이 아주 좋았던 우병우 과연 이번에는 그 코너를 넘길 수 있을까? 그게 관심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 이거 설명을 하자면 우병우 전 수석은 두 번의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그 길을 이제 코너링 하는 게 뭐냐면 보통 제2자 정도의 굽어진 길을 지나간 거예요. 별로 아주 심한 그 굽어진 길은 아니고. 근데 이번에는 검찰이 아주 극심한 구부러진 S자의 이 딱 코너를 만들어서 덫을 놓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못 통과할 거야. 근데 제가 이 S자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며칠 전에 신문기사를 봤더니 자율주행차가 잘 길을 건널 수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S자를 아주 심하게 한대 했더니 자율주행차는 거기서 걸렸다 그럽니다. S자. 예, 실을 많이 익은 단계가 우리가 그래서. 사람은 갔는데. 사람은 지나갔는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비유를 했는데 근데 어려울 거라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상황에 올 거를 다 이미 대비해서 내가 평소에 코너링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패싱이 가능하다. 거의 그 무시당하는 패싱이 아니라 내가 통과하는 패싱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국민 감정이요. 지금 뭐 저 블랙리스트 실행 관여 정황도 있죠. 불법 사찰하고 비선 보고받은 직권남용 혐의 있죠. 무슨 대추나 뭐 연 걸리듯이 안 걸린 데가 없어요. 우병우는. 이렇게 각종 혐의는 많은데 뭔가 딱 떨어지는 증거를 찾을지. 그리고 고검이 일단 강남 땅 특혜 거래 의혹 수사를 이거 서 변호사님. 고검이 재기 수사 명령 내렸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게 검찰에서 무혐의를 하면요. 바로 이게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하면 이게 다시 수사해라. 이렇게 파기해서 내려보내는 걸 재기 수사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검찰 간부는 누군지. 그냥 왜 제가 잠깐 여쭤보는 거냐면 지금 누구에게나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사실은 서 변호사님 제가 맞는 말이죠. 무죄 추정의 원칙.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점이 있다면 뭐 얼마든지 말할 기회는 갖는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6시 47분을 향하고 있는 MBN 뉴스와이드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사받고 있는 우병우 그리고 안부 전하는 검찰 관부. 이게 무슨 사이인지 이거 잠깐 듣고 와서 한 몇 분만 간단히 말씀 청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11월 6일 날 검찰 출두하시면서 그 기자가 뭐 질문하니까 이렇게 노려보셨죠? 왜 노려보셨어요? 그때 노려봤다기보다도 이 기자분이 여 기자분이 갑자기 제 가슴 쪽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기자들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놀라서 이렇게 내려다봤습니다. 우리나라 그 검찰에 가서 이렇게 조사받으면서 쉬면서 팔짱 끼고 이렇게 그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그 본인이 조사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날 제가 15시간 이상을 앉아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열이 나다가 또 오한이 나다가 그래서 그 파카를 입고 있었지만 계속 추웠습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좀 쉬면서 추웠기 때문에 파카를 또 팔짱을 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안부만 물은 건지 안부도 또 때를 잘 보고 물어야지 이걸. 근데 문제는 그 안부 전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안부를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쓴 안부, 처음에 쓴 안부는 편안한지 여부를 묻는 걸 안부라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하는 안부인데 저 뒤에 있는 책상 한자에 저기 부셰부자 또는 줄부자, 업조를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부, 저 안부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이게 여러 가지 방안을 우병우 수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병우 수석의 사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앞서 안부 편안함의 여부를 물었다고 한다면 그건 선후배의 지간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방점은 제가 봤을 때 뒤쪽에 여러 가지 안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규명하냐에 따라서 이분의 이 처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어쨌든 해명이 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건 한분 서정훈 변호사만 답변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 이분이 그 통화한 게 검사가 3명이에요. 바로 이게 추명호, 그다음에 그 우병우의 변호사, 그다음에 국정원 최윤수 3명을 했는데 우병우의 변호사하고는 군대 동기다 해군 법무관 이렇게 그래서 안부 전화했다는 거고 나머지 2명은 국정원에서 같이 근무했다. 그래서 이게 안부 전화했다는 건데요. 저는 이게 3가지만 조사해 보면 딱 드러납니다. 뭐냐면 이게 첫째 평소에도 통화를 했느냐. 안부 전화를 몇십 년 안 하다가 군대 동기에 갑자기 이번에 안부 전화를 많이 하면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군대 동기라도 몇십 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번에 하면 안 되니 평소에도 계속 이게 통화했는가를 조사해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동시에 통화를 했는지 안부 전화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추명호하고 하고 나서 끊자마자 바로 이게 최윤수한테 또 전화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상하잖아요. 요걸 조사하면 되고요. 마지막에 제가 보기에 추명호가 문제예요. 이분에게 국정원에 같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연이 없어요. 안부 전화할 만한 분이 아니고 이분에게 지금 구속됐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이불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불로 친해도 안부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하고는 왜 했는가? 이 세 가지만 조사해 보면 안부인지 아닌지 이게 놓을 것입니다. 예, 안부 전화는 부모님께 자주 드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영호재하던 사이였다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그렇게 가까웠다는데 우병우와 이석수, 이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무엇일까요? 형 어디 아파?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병우의 앙숙이 된 이석수, 작심한 듯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 파장이 이거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석수의 돌직구 진술에 째려본 우병우 두 사람의 속내를 먼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병우의 감찰 과정 돌직구를 던진 이석수의 말. 우병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섭섭함을 토로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위를 파악하는 번역기를 돌려보면 이 말씀은 즉 기껏 특별감찰관으로 추천을 해줬더니 뒤통수를 때리나?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석수 감찰관이 말합니다. 다음 주면, 우병우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음 주면 조용해질 텐데 그거 왜 성급하게 감찰을 해요? 그러고 저한테 항의했어요. 이 뜻은 정인의 문건도 다 덮었는데 이제 와서 뭐에 또 파헤치고 야단이에요? 하는 뜻이다. 그리고 또 우병우가 아들 꽃보직 특혜 맞다. 이건 이석수가 한 말이죠. 아들 꽃보직 특혜 맞다. 청탁은 받았는데 누군지 말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법정에서 얘기하니까 이건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냐면 부전자전 모르나? 아유, 코너링이 좋았다니까 뭐. 둘 다 코너링이 좋네. 그런 뜻일 거고. 안종범 재단 모금 대통령이 관여될 수 있어 감찰을 못했어요. 이 말이 저는 오늘 여러분께 꼭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대통령이 관여될 수 있어 감찰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못했다고 오늘 이제 이번에 진술한 겁니다. 개인 비리라면 민정수석실에서 움직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속내는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10명 정도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탁월하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 기준이 뭐였어요? 기준이라고 본다면은 과묵하고 그 당시에 뭐 메모장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뛰어다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뭘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운전이 정말 남달랐습니다.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고 북악 스카이웨이 길이 굉장히 코너가 많고 요철이 많습니다. 근데 초보 운전이나 뭐 좀 약간 운전이 서투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요철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고 그다음에 코너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른 대원하고 비교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석수 감찰관이 감찰 착수했지 않습니까? 감찰 착수한 걸 듣고 증인이 전화를 직접 걸어서 형 왜 이래 어디 아파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 그거 사실입니까? 제가 그 당시 갑자기 저도 뭐 특별감찰관이라서 저에 대해서 그 감찰 착수한다는 건 몰랐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놀라서 그렇게 했는데 뭐 어디 아파는 아니고요. 이게 왜 갑자기 하느냐 하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의뢰한 내용은 정강건하고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두 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가 됐습니다. 수사 의뢰를 했다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소위 입증, 뭐 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명 정도는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이건 뭐 한 30초 정도로 우리 양무석 박사부터 시작하실까요? 네. 예. 선배와 후배 관계로 시작을 했다가 공직에서 어느 날 어느 순간 지위가 바뀌었네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햄이 왜 이래요? 어디 아프요? 다 그냥 걔나 이석수가 야 인마 그래 네가 좀 컸다. 그렇게 까불다가 맞으면 안 아픈다 쿠구나. 그렇게 까불다가 맞으면 안 아프다 쿠구나.
이 여기에 네. 맛이 가는 거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예, 이해. 좀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세요. 이해가 되죠? 차정 교수가 보시기에는 어땠어요? 예, 평론이? 아니, 뭐 현장 평론이라고 그럴까? 현장 가면 살았어요. 근데 왜 사실감을 드러내면서 왜 특정 지역의 그런 언어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쓰시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병우 수석의 생각은 아마 그럴 겁니다. 상당히 배은망덕하다. 자기가 특별감찰관을 지명을 하고 하는데 상당한 자기가 민정수석이었을 때니까 자기가 상당한 그걸 했는데 어떻게 이 내한테 은혜를 이렇게 갚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이석수 아마 전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생각할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의 그 땅 문제, 처가 땅 문제 때문에 사실 그 여러 가지 이제 조사에 착수한다고 했을 때 그때 보도됐던 것 중에 하나가 모 공영방송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모 일간지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보도를 했거든요. 그 관련 때문에 이석수 전 감찰관이 당시 감찰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를 받아서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지경에 몰렸죠. 그래서 결국은 뭐 그러니까 지금 아예 기소조차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석수 전 감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 자신의 그 감찰 대상이 자신에게 대해서 이렇게 칼을 겨누는 그러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초래한 사람이 바로 우병우 수석 아니었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뿌린 대로 거둔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예, 서정호 변호사님. 저는 이게 딱 한마디로 그 한자성어로요. 예. 우병우야 물론 이게 배신감 느끼겠지만 이석수 감찰관의 마음은 한마디로 이게 성공 후사. 이 말이 우병우도 사랑하지만 그러게 공적인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게 밝힐 수밖에 없다. 성공 후사라 보입니다. 예, 정확한 말씀이네요. 정기남 소장. 예, 저는 그 이석수 감찰관이 이제 과거 지난 특별감찰관 시절에요. 민정수석과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특감실에서 특별감찰관실에서 감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우병우 수석이 사실 적반하장식으로 협박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제 네 정치적 운명도 당한 거 아니냐 세용지 마. 곤불 10년 뭐 이런 심정이 아마 저기 이석수 감찰관에게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야 세상 바뀌었다고 의리를 저버리냐. 이를테면 민정수석 시절에 아까 좀 전에 차재용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감찰관에 임명한다든지 뭔가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서 자기가 잘 나갈 때 이른바 자기가 챙겨줬던 의리 이런 부분을 아마 회한으로 지금 남기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광덕 부장도 뭐 정치권 오래 주시서 알잖아요. 세상은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는 건데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추천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뭐 이렇게 심부름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진짜 이 인간의 속성을 모르는 거죠. 근데 또 그거에 의해서 이 중요 공직을 맡으면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특히 그 특별감찰관은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벗어나야 됩니다. 임명되는 순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떤 생각이었냐 하면 나는 일개 수석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고. 차라리 동키호테가 되죠. 근데 그때 표현 중에 이런 게 나와요. 표현 중에 거의 당시 그 민정수석과 대통령의 재단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거의 동키호테 같은 상황을 내가 맞았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차라리 동키호테 소리를 듣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우병우 전 수석은 결국엔 자기가 추천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는 배신 주장에다가 거기다 살짝 또 압박을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그 의혹을 받고 있는데 국정원을 통해서 사찰했다는 이석수 전 특감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저는 뒷조사도 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하는 이런 협박까지 구사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은교 전 부대변인 나오셨네요. 네.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그 공사 구분이 확실하고 직무에 충실했던 사람이고요. 그에 비해서 우병우 수석은 그러한 이석수에 대해서 그 배신감, 그다음에 의리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다음에 그 이석수 입장에서 자신의 어떤 그 직무를 식물특별감찰관으로 만든 그렇죠. 그 우병우에 대해서 어떤 그 배신감 또는 자존심 또 자괴감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 발언 중에 아들 꽃보직 특혜 이거 저 특혜 맞다. 이거 아마 마음이 좀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이석수 특감이 한 말 중에 요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종범 재단 모금 대통령 관여될 수 있어 감찰을 못했다? 이건 무슨 의미로 여러분 보세요? 들어보시죠.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시고 좀 물러나. 이거 사퇴해야 되나요?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뭐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식 아닙니까? 이 정도 아시죠? 청와대 국기문란, 우병우 죽이기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보시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하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최순실은 언제 하셨어요?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현재도 모르신다고요?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진짜 모릅니까? 예. 증인이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하게 한 것이 증인의 장모가 최순실에게 부탁해서 한 거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증언했는데도 모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존재는 언제 알았습니까?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정윤회 씨의 부인이다. 뭐 그런 정도로 알고 그리고도 한 번도 본 적 없으시고요? 본 적 없습니다. 정윤회 문건 사건 때는 정윤회 씨가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을 통해서 국정에 개입한다. 최순실 없이 정윤회가 있습니까? 두 분이 뭐 부부 사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요것이 지금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시는지 양 박사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앞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찬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예. 성공 후사, 국민 입장, 공사 구분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는데 저는 좀 달리 봅니다. 그냥 이 꽃보지 아들, 꽃보지 특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발언들과 이 발언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건데요. 이석수 특별감찰관 또한 법과 권력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고요. 좀 만만한 우병우는 감찰을 했고 언터처블 절대 권력자의 모습을 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감히 접근을 감찰할 엄두를 못 냈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거는 소정욱 변호사는. 예, 저는 이게 법조문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바로 이게 특별감찰관법 5조에 보면 감찰 대상이 2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대통령의 배우자하고 사촌인의 친척, 그다음에 수석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근데 대통령은 감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첫째는 그래서 일단 대통령이 관여됐다면 못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재단이 만약에 대통령이 관여됐다면 이게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뭔가 이게 정무적인 판단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감찰 안 했을 것이다. 이런 게 2가지 의미로 보입니다. 예. 되셨죠? 어쨌든 호용호재하다가 이제는 뭐 서로 노려보는 사이가 된 우병우, 이석수 언제 어디서 또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지 끝까지 살아봐야 알겠지요. 뭐. 그리고 이 국회라는 것은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당사자가 이제 국회의원인데요. 왜 현행법의 집행을 인정하지 않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 출석을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하루 만에 마음을 바꾸긴 했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 시작하면서 바로 속보 전해드린 대로 다음 달 5일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검찰과 조율이 됐다 그럽니다. 자, 이 다음 수순은 뭘까? 최경환의. 그걸 좀 여쭤보면서 진박 간별사들의 순환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니냐. 특활비 1억 수수 혐의 최경환 12월 5일에 결국 출석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진박 여론조사를 하고 김재원은 나중에 정무수석 해가지고 돈만 줬을 뿐인데 가서 오랜 시간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의원인데 안 간다고 그러다 또 간대네요. 더불어민주당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고 검찰 소환에 응해라. 응하겠다고 했고요. 자유한국당 최경환 소환 불응 당과 조율한 결정 아니야. 여기서도 별로 뭐 도와주질 않네요. 그리고 국가정보원 내년 예산에서 특활비 왕창 삭감됐어요. 국정원장 목도 절반 삭감됐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현 정권의 이 정치 보복성
편파 수사가 그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며 이 전직 국정원장 세 분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와중에 또 검찰발 보도를 통해서 저에게 소위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았다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로 여론조사 대납했던 거 알고 계셨었나요, 비용이? 오늘 조사 받았습니다. 어떤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아니 이제 모든 것을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특활비라는 거는 알고 계셨어요? 모든 것은 다 검찰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혹시 이게 부정할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은 혹시 안 하셨나요? 뭐 그런 모든 것 전부 다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몇 시부터? 그리고 서정 변호사 다 되셨네요. 저는 이분이 출석한 게 세 가지 이유로 보고요. 첫째는 이게 여론이 악화된 국민 여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의 비협조 무관심.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불체포 특권의 한계로서 핵이 중마되잖아요. 어차피 이게 핵이 끝나면 무한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세 가지 이유로 출석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향후 예상은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이게 이현수, 이병기의 진술, 그다음에 국정원의 핵의 자료, 모든 게 증거를 보면 좀 높아 보이는 게 향후 예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앞서 최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공정한 수사가 담보되면 당당하게 임하겠지만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겠다. 이건 일반 국민도 이럴 수 있나요?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라고? 근데 공정이라는 게 본인 기준에서 공정을 따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뭐 불공정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예. 법을 만들 때 왜 잘 만드시지 왜? 그리고 왜 이렇게 당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법을 만드시는 분인데. 양 박사님. 예. 당이 왜 이렇게 무관심한 거예요? 근데? 당 바꿨어요? 자유한국당 아니에요? 유해 최고위원은 떳떳하면 당당하게 나가서 수사 받아라라고 밀어냈죠. 유최고는 요새 매일 말씀 많으시고 바빠요. 유최고가.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정우택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입니다. 예. 당과 조율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역풍이 불어오면서 그동안의 친박을 일정하게 옹호하고 홍준표 대표하고 대립각을 세워왔던 정우택 원내대표마저 최경환 의원을 버리는 듯한 당과 조율한 적 없다라는 이 말에 불응하고 안 하고는 의원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말씀도 했네요. 이 도리문을 자초했고요. 저는 이번 최경환 의원 이야기 중에 정치 보복이라는 표현, 방금도 앞서 이제 자료 영상 화면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치 보복이라는 표현과 프레임이 얼마나 가소롭고 웃긴 정치적 수사인지를 증명해줬다.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이젠 정치 보복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의미 없는 자기 면피성 발언인지에 대해서 최경환 의원이 완벽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줬다. 증명해줬다. 그거는 잘. 더 이상 이제 정치 보복 프레임은 못 쓰게 만들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광석 부장님. 일단은 최경환 의원은 일단은 28일 거부하고 또 29일 날 또 소환하니까 또 거부하고 이런 상황에서 마냥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자 해서 약 일주일 늦춘 거죠. 5일 날 수사했다니까. 그러는데 하여튼 그걸 뭔가 약간 마치면 정치는 세월이 약이라 그랬는데 큰 세월은 아니지만은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다 보면 뭐 다른 게 있지 않느냐. 그 사이에 정보라도 하나 더 얻고 다른 사람들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진술을 한 거를 들어야 뭔가 또 자기가 대처하는 대응 논리가 생기니까 또.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왜 그럼 소환에 응하겠다고 5일 날 했느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는 체포 동의안이 상정이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 체포 동의안은 거의 대부분 동료 의원에 대해서 거부가 됐어요. 동료 의원들이 그걸 사실상 체포 동의안이 거의 이 부결이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국민의당은 찬성할 가능성이 높고 자유한국당마저도 심지어 친박 청산을 외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나올지 모르는 의원에 따라 의원들에 따라서 이게 입장이 다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국회에서도 제발로 내가 걸어가자. 방탄 국회로 활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예, 판단해서 알겠습니다. 일단 5일 카드를 내민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저 정문교 부대변인. 예. 그 최경환 의원이 이제 5일 날 검찰에 출석하면 일단 본인은 부인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시인을 하면 그 형량이 엄청나게 10년 이상 그 무겁기 때문에 일단 부인을 할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돈 전달에 관련되는 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전달하는 쪽의 그 의견을 이 법정에서 재판부에서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 관련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예. 그래서 이게 그 일단은 그래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일단 청구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게 회기 중일 때는 그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와서 예. 국회에서 이제 그 처리할 건데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체포 동의안은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불리하네요. 네. 그래서 구속이 되고 예.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고 또 한 가지 그 김재원 의원은 왜 그 자발적으로 검찰을 출석했느냐면 김재원 의원은 그 현기환 수석이 그 총선 때 그 여론조사하고 그다음에 국정원에도 여론조사 비용을 달라고 요청한 그 주체는 현기환 수석이 다 해놓고 간 수석이 일이에요? 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나중에 온 김재원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는 단순한 전달자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생각해서 예. 가서 자백을 하고 또 형량을 좀 가볍게 받을 그런 의향을 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기남 소장 하셨나요? 예, 안 했습니다. 중진공 그 채용 비리 때문에 이미 벌써 최경환 전 부총리는 1, 2심 그 실형을 지금 선고받은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검찰에 지금 이런 소환 통보에 더 이상 아마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고요. 근데 예, 저는 이야기 물은 건 왜 또 12월 5일입니까? 아, 정말 본인이 돈을 받지 않아서 좀 떳떳하다면 당당히 나가서 소환에 응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도 뭐 이해가 되는 것은 그동안 뭐 할복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놓고 당당하게 큰 소리는 쳤는데 이미 뭐 대가성 뇌물로 거의 지금 판명돼가는 상황 아닙니까? 예. 아마 이 최경환 전 부총리는 정치 보복을 주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 특활비라고 하는 것을 관행으로 주장하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아마 검찰 소환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문제를 좀 물꼬를 끌고 가고 싶은 욕심 또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어려워 보이는데요, 최경환 의원은? 저는 뭐 최경환 의원이 5일 출석은 하지만 나름대로 이 수순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탄국회가 소집이 될 거고, 그러니까 구속 동의안이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발부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구속되려고 하면 국회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동의안이 그 가결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속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그래 되면 뭐 불구속 재판이 되면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홍준표 대표가 NOMB라는 겁니다. NOMB가 None of my business. 내 알 바 아니다. 막 그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탄국회는 아마 소집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차피 12월 8일 날 정기국회 끝나더라도 12월 9일부터 연말까지는 아마 이 법안 처리 때문에 아마 국회는 계속 열리기 때문에 방탄국회는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구속동의안은 제 생각에는 아마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구속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부터 지금 최경환 의원을 지금 보호할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최경환 의원의 생각 자체가 좀 성사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정 변호사님, 이거 형량 크죠? 아까 정 부대변인도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만약 1억 받았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뇌물은 받은 사람이 1억 넣으면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김재원 의원은 제가 보기에 뇌물이 이제 그 단순하게 심부름 전달, 정뇌물 전달되면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게 5년이 합니다. 전달만 했는데 무슨 법적 책임이 있어요? 뇌물 전달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예? 정뇌물 전달죄라는 죄가 있고 이건 이게 뇌물 중과와 똑같기 때문에 5년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전달도 함부로 돈 받아서 갔다 할 일이 또 아니네요. 네. 그리고 2017년인데요. 오늘 11월 28일이고 정말 2017년에 대한민국에서 야당 대표 자리는 바람 앞에 등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네. 반대파의 골치 아픈 두 대표 얘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홍준표 대표, 암덩어리를 도려내야겠다. 암덩어리를 도려내야겠다. 구체제 잔재들이 갈등을 부추긴다. 그래서 친박을 어쩌겠다는 건지 여러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덩어리 도려내야 한다. 구체제의 잔재들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말씀이 구체제의 잔재.
그러자 이종혁 최고가 나서서 당 대표에 대한 예우부터 갖춰라. 왜냐하면 김태흠 의원이 하루가 멀다 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말이에요. 대표가 좀 신중하세요. 그러니까 당 대표에 대한 예우부터 갖추세요. 나경원 의원 홍준표 막말 보수 혁신의 걸림돌이에요. 그러자 김학용 의원이 난세에 그 홍준표가 있어 한국당이 굴러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 뭐 하여튼 면전에서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부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도려내고 암덩어리는 제가 하는 수술을 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암덩어리조차도 같이 안고 가자. 그럼 같이 죽자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전부 일치단결해서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야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고 보수파 진영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대표께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당내 갈등을 유발하고 깊이에 민망한 표현을 하시는데 말씀을 신중하게 하실 것을 간곡히 전드립니다. 주말 이틀 동안 대표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대표께서 원내대표 경선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개파를 없앤다면서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기 모순이기에 유감입니다. 누구든지 당대표가 되면 당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아니 환자가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가 집도를 할 때 네.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하지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홍 대표 말 맞다나 암이 있으면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거를 그 당대표가 해야지 그런 네. 일 안 하고 적당하게 위야무야 좋은 얘기만 듣는다고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난세 홍 대표가 그나마 홍 대표 같은 사람이 맡았으니까 이렇게 자유한국당에 지금 굴러갈 수가 있지. 네. 유약한 사람이 맡았으면 저는 현실적으로다가 네. 현재 자유한국당은 어렵다고 봅니다. 혹시 우리 여섯 분 패널 중에 배지 달고 싶으신 분 계세요? 여기 여성 패널이 실례되는 없어요. 질문인가요? 국회의원 되고 싶으신 분? 여기 여성 패널이 없다고요. 말씀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정은교 전 부대변인 지금도 아직 작성 중이시니까 그러면 김광덕 부장 생각부터 여쭤볼까요? 네. 일단 홍준표 대표가 친박에 대한 표현들을 아주 다양한 단어로 구사를 해왔는데 처음에 바퀴벌레라 그러다가 그다음에 기생충이라고 그러다가 최근에 고름, 암덩어리 이렇게 됐는데 홍준표 대표가 어떻든 이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이 조어에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죠. 원래 이분이 말을 만들어내는 거. 근데 그래서 이제 바퀴벌레 기생충을 어떻게 하느냐? 그 약으로 박멸하려는 이런 게 있죠. 그리고 고름, 암덩어리는 도려내기 수술을 한다. 아까 도려내야 된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친박의 핵심 인사는 뒤로 물러나게 하고 최경환, 서청원 의원 등 그리고 나머지 친박 의원들은 그 속에 있는 혈액을 다 다른 거로 바꾸겠다고 하는 이제 그래서 친박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없는 거로 가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서운 말씀이네요. 서정욱. 저는 이게 한마디로 홍 대표의 친박에 대한 전략은요. 영어로 하면 이게 디바이드 앤 룰. 바로 이게 분할 통치하는. 따라서 이게 그 진박들 있죠. 핵심들. 분리한다 이거죠. 분리. 그렇죠. 이게 서청원, 최경 이런 분들은 괴멸시켜버리고 나머지 이게 친박을 포용해서 친홍으로 만드는 이게 양단계 디바이드 앤 룰. 이게 전략 같아요. 네. 왜 양 박사는 안 쓰실래요? 아니요. 생각이 많아요. 홍준표 대표 이야기에. 아까 우리가 자료 화면에서 봤었을 때 암덩어리는 도려내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 보수 정당이 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제대로 된 그 정당으로 그 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 아까 나온 그 자료 화면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암덩어리 도려내야죠. 그리고 친박의 일부 친박들은 그 자유한국당의 암덩어리 맞지요. 그런데 저렇게 진중하게 이야기하는 홍준표 대표와 이주영 의원하고 홍준표 대표의 개명 가지고 논란 있잖아요. 홍판표를 홍준표로
그 개명하라고 했다고 이주영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가 한 거 아니거든, 네 말 듣고 한 게 아니거든 하고 하는 논쟁을 오늘 같이 벌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저 가벼움과 저 진중함에 어느 시점에 어느 지점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될까?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를 보면서 자꾸 헷갈려요. 암덩어리, 고름, 저는 막말 아니라고 봐요. 그 부분은 가장 적합한 비유라고 봅니다. 그런데 홍준표와 홍판표의 개명을 누가 권유했냐 가지고 공개적으로 논쟁하는 저 지성, 저 품격, 저거는 또 어떻게 평가해야 되지? 그게 나면 헷갈립니다. 여러 모습이 있다. 예. 정진남 소장. 예. 뭐 친박, 이른바 국정농단의 주체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친박을 암덩어리, 고름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허구한 날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막말 비슷하게 소위 이렇게 내쏟는 것 자체가 과연 국민들로부터 어떤 동의를 얻을 수 있겠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이게 오늘 뭐 나경원 의원인가 그런 표현을 썼던데 같은 당내에 있는 의원이지만 이게 오히려 보수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이 혹시 홍준표 대표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좀 반성이 필요하고요. 말이 거칠어질수록 저는 친홍체제 구축이 지금 더디다는 걸 저는 의미한다. 지금 이번 12일 날 원내대표 경선에서 과연 친홍체제 구축이라고 할 만큼 홍준표 대표가 생각하는 이른바 원내대표가 선출될지 두고 볼 일이고요. 친박을 소수파로 끌고 가겠다는 홍준표 대표의 의지가 1라운드가 이번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서 아마 시험대에 오를 것 같습니다. 차정 교수님. 예, 뭐 홍준표 대표의 말씀처럼 고름은 짜내고 아마 암덩어리는 잘라내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이 첫 번째는 지금 내달 12일로 오늘 정해졌나요? 원내대표 선거에서 아마 홍준표 대표가 미는 후보를 아마 꼭 당선시키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앞서 개명 논란 이야기했지만 이주영 이 의원이 지금 뭐 범친박계로서 약간 좀 홍준표 대표가 거리를 두려는 부분에 상당히 견제구를 던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지금 이 당내의 투탑 중에 한 명을 자신의 뜻과 맞는 사람을 세우려는 거 할 것이고요. 2단계로는 아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당무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아마 당위원장들을 아마 대거 교체를 하지 않을까. 그 당위원장 교체하는 과정에서 아마 친박계 현역 의원들도 일부 날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이 당을 상당히 그 친홍체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문제는 이 고름이나 암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전 부대변인 정인교 부대변인 생각 어떠세요? 그 연일 홍준표 대표님의 그 표현 방식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과거에 DJ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홍준표 당시 의원이 그 정부 여당을 공격하고 또 야당을 방어하는데 엄청난 그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당 내부용으로 어떤 그 상대할 때는 그 조금 좀 부드럽고 좀 포용력이 있는 그런 표현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소위 말하는 그 자유한국당의 그 적폐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친박을 도려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홍준표 대표가 과격한 발언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호랑이들을 불러드리겠다. 그리고 과거 호랑이 굴에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 차이를 좀 한번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의당 사정입니다. 안철수 대표 호랑이들을 불러드리겠어요. 주승용 의원 안철수 리더십 지켜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막말성 발언은 자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정동영 의원은 안철수 리더십은 몰락했다. 유성엽 의원 한가하게 대권 노름할 때인가 하수 중에 하수 같으니라고. 이런 상황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말했죠. 언제냐면 2014년 3월 새정치민주연합 합당 선언 뒤에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갔는데 호랑이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랑이가 잡히지 않으면은 그 뭐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바른정당과 통합을 외치며 또
호랑이들아 하고 다 불러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과 정책연대에 대해서 바른정당 내에서 어느 정도 공론화하고 뜻이 모여졌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당 내에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고 서정호 변호사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이게 호랑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중국 속담을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게 일산불용 2호. 이 말이 이게 한 산은 호랑이 2마리를 용납하지 않는다. 한 산은 이게 호랑이 한 마리만 살아남거든요. 누가 먹고 먹힐지는 국민의 지지, 국민이 결정한다. 이걸 말해주고 싶습니다. 김광덕 전 부장님. 최근에 안철수 전 대표 측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요즘 왜 이러는 거냐 이런 물어봤더니 하여튼 그 뜻이 분명히 몸집을 불리고 외연 확장하는 이런 변화에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당이 살아남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라는데 제가 그걸 해석하자면 5월 동주 동상이몽이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렇게 많이 해야 당이 살아남고 그런데 결국에는 호랑이가 여러 명 되는데 결국에는 큰 호랑이는 내가 될 것이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주장, 본인의 자신감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 다시 얘기하면은 유승민이라든가 원희룡, 남경필 이런 주에 직함 뺐습니다. 이런 대선 주자들을 들여와서 기존에 있던 대선 주자들 손학규 전 지사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정동영, 청정배 의원 이런 분들을 견제하는 역할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정은교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요? 안철수 대표가 호랑이를 불러드리겠다는 의미는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바른정당이나 또는 다른 정치 세력을 끌어들여서 이제 끌어들이겠다. 끌어들여서 국민당 중심의 정계 개편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는 과거에는 자기 추종하는 정치 세력이 미화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호랑이 굴인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민주당이라는 호랑이를 잡겠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기남 소장. 호랑이 굴 들어갔다 나왔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호랑이 잡는 능력, 기술이 문제 아닙니까? 과연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됐다.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 호랑이를 또 비유하면요. 기호지세입니다. 이미 통합 논의를 꺼냈어요. 달리는 호랑이 어떻게 될지 올라탔거든요.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물론 그런 어떤 그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저렇게 당내 의원 3분의 2 이상 정도도 설득하지 못하는 통합 논의는 저는 위선이다. 호시우행의 자세로 돌아가서 정말 통합 논의는 지금 시점에서는 중단하고 12월 국회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재원 교수도 좀 한 말씀 하셔야 저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옛날에 호랑이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계기였다는 것이고요. 호랑이 불러들이겠다는 건 본인이 이제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저도 한마디 하면 안 될까요? 5초. 우리 서정우 변호사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일산불용 2호라고. 근데 저는 무호국의 토 선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호랑이 없는 골에 토끼가 선생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